그는 5년 전 민서와 함께 살았던 작은 집 앞에 섰다. 하지만 집은 낡고 허름해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마치 폐허처럼 변해버린 집을 보며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멀리서 서서 바라보았다. 그가 없는 5년 동안 민서는 어떻게 지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잠시 후 돌아섰다. 그녀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작은 빵집 앞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옆모습은 낯익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빵 한 조각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던 빵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금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박민서의 삶은 5년 전 준영이 떠난 그날부터 지옥으로 변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남편 잡아먹은 불행한 여자라며 모욕했고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그녀를 이용해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려 했고 매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매일 밤 준영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사라지고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준영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여전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손수건 한쪽에는 특별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와 준영만이 아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그는 그녀에게 이 손수건을 잃어버리지 마.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 손수건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일 밤 이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그의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그녀는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때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야, 너 나랑 놀자. 남자의 추행에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때 한 노숙자가 나타나 그 남자를 막아섰다. 노숙자는 힘없이 그 남자를 밀쳐냈고 남자는 노숙자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는 도망쳤다. 노숙자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다. 그녀는 그 노숙자의 뒷모습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시계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노숙자는 바로 준영이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지만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민서의 집에 그녀의 가족들이 찾아왔다. 민서야, 네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 이승철 LA의 승출이라고 아주 부잣집 아들이야. 이 결혼만 성사되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들의 말에 민서는 절망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준영이를 기다릴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은 분노했다. 그놈은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5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린다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마. 그들은 민서를 끌고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승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승철은 민서를 보자마자 그녀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박민서 씨, 5년 동안 잊혀진 남편을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았겠군요.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그의 비열한 말에 민서는 몸서리쳤다. 그녀는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준영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향해 비열한 협박을 가했다.
네가 이 결혼을 거절하면 우리 집안은 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널 평생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서는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구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가족들에게서 도망쳐야 할까? 그녀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바로 준영이었다. 그는 민서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겨야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민서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과연 5년 전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녀는 자신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들의 재회는 이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기쁨과 행복이 아닌 오해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오후 박민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이끌려 이승철과의 약혼식장으로 향했다.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웅장했고 그녀는 억지로 입혀진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속 낯선 자신을 바라보았다. 화려함은 그녀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사라진 결혼 반지를 떠올렸다. 준영이 떠난 후 가족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 남자에게 미련을 버리라며 강제로 빼앗아간 반지였다. 그 자리에는 이승철이 건넨 차갑고 무거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그녀의 영혼을 옥죄는 족쇄와도 같았다. 민서의 어머니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네가 준영이 잊고 새 출발해야 우리 집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승철 씨와의 결혼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넌 이제 이승철 씨의 약혼녀야. 그녀의 목소리는 민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준영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그녀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구해야 한다는 끔찍한 압박감에 그녀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연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축하 대신 탐욕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서를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운한 여자,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한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때 민서의 시선은 연회장 한 구석에 서 있는 이승철에게 닿았다. 그는 민서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 대신 오만함과 소유욕이 넘실거렸다. 그는 민서를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끔찍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두 발은 무거운 족쇄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약혼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바로 김준영이었다. 그는 민서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된 후 한시라도 빨리 그녀에게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모습은 연회장의 화려함 속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보였다. 이승철의 경호원들은 그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나가. 준영은 그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서를 향해 나아갔다. 민서야, 나야 내가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서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준영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가 5년 동안 기다렸던 영웅은 초라한 행세에게 노숙자였다.
그때 이승철이 준영에게 다가와 그를 조롱했다. 이봐 박민서의 전남편이라는 게 너였나 겨우. 이런 논팽이가 내 약혼녀를 찾아왔단 말이지. 그의 비열한 조롱에 준영은 분노했지만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민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준영의 눈빛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초라한 모습에 가족들에게서 받은 협박이 떠올랐다. 그녀는 준영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분을 몰라요. 저는 이승철 씨의 약혼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말에 준영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외면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변심에 절망했다. 이승철은 민서의 말을 듣고 준영을 향해 비웃었다. 봤지, 당신 같은 놈은 박민서 씨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경호원들에게 준영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은 준영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준영은 민서를 바라보며 민서야 라고 외쳤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고 있을 뿐이었다. 준영은 경호원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그는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만의 약속을 잊지 않았지. 그의 말에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준영의 말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준영의 손목에 있던 낡은 시계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흠집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계는 그녀가 준영에게 선물해준 시계였다. 그녀는 그 시계를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외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절망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영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승철과 그의 가족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어디 가려고, 이제 너는 내 여자야. 이승철의 비열한 말에 민서는 몸서리쳤다. 그녀는 그를 뿌리치고 준영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영은 경호원들의 폭행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준영의 부하였다. 그는 준영의 부름을 받고 이곳으로 달려왔지만 준영의 명령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준영은 그에게 내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준영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준영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그리고 그는 준영에게 말했다. 성주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준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준영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다시 되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서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민서는 그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준영은 허름하고 평범한 방에서 눈을 떴다. 그의 곁에는 그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구유 군단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옛 부하가 서 있었다. 성주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약혼식장에서 본 박민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공포에 질린 얼굴 흐르는 눈물,
그리고 그에게 던져졌던 쓰라린 외면의 말들. 그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후벼 팠다. 부하는 준영의 고통을 짐작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성주님 부인께서는 분명 강압에 의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준영은 부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그토록 쉽게 외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초라한 행사액으로 돌아왔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의 외면이라는 칼날에 자신을 내던진 셈이었다. 부하는 주머니에서 단순한 검은색 카드를 꺼내 준영에게 건넸다. 이것은 구유군단의 권한이 담긴 카드입니다. 모든 자산과 권력이 성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십시오. 준영은 카드를 쥐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이 막강한 힘의 카드보다 5년 전 민서와의 약속이 담긴 낡은 시계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는 부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라. 모든 것을 내게 보고해. 단나설 때는 아직 아니다. 준영은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민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그는 민서가 왜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민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 시간 이승철의 회사 회의실은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이승철은 민서의 가족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봤지, 그 노숙자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주 제대로 혼내줬지. 민서의 가족들 또한 안심하고 웃었다. 이제 준영이라는 걸림돌은 사라졌고 그들은 민서를 이용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서가 이승철의 결혼에 동의하는 순간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질지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굳어버렸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이승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약혼식장에서 준영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준영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엄청난 신분에 대해 암시했다. 방금 전 당신이 모욕한 그 남자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승철은 비웃었다. 무슨 헛소리야. 그러나 제보자가 준영의 낡은 시계에 새겨진 특별한 문양을 언급하자 이승철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문양은 전설적인 구유군단의 상징이었다. 세상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구유성주에 대한 소문이 상류층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승철은 자신이 방금 전 구타했던 노숙자가 그 신비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시켜 준영을 찾아내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흔적을 없애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돌리고자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편 민서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준영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시계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이 모든 것이 그가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는 낡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고 손끝으로 준영과 그녀만이 아는 특별한 문양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자신의 손으로 외면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준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승철은 민서를 찾아와 위선적인 태도로 그녀를 위로했다. 민서 씨, 지난 일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노숙자 녀석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민서는 이승철을 밀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달콤한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이미 깨달았다. 민서의 냉담한 태도에 이승철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민서를 협박했다. 만약 당신이 내 말을 거역한다면 그 노숙자 녀석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거야. 민서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 번 남편을 잃을 뻔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이승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승철은 비웃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민서.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가족 모두가 이 결혼을 바라고 있어. 만약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족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저항할 수 없었지만 준영을 배신할 수도 없었다. 그때 민서의 방 창밖으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차는 준영의 부하들의 차였다. 그녀는 안심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시각 준영은 이승철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무력 대신 자신의 진짜 힘을 사용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이승철의 회사에 대한 비밀스러운 공격을 시작했다. 이승철의 모든 거래와 프로젝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패하기 시작했다. 이승철은 미쳐갔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준영은 이승철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틴어 고문 구엔으로 된 경고였다. Quod mi non, nechat mi facit fortiorem.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승철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고 자신은 보이지 않는 신의 소나귀에 있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로 변했다. 이승철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실패했다. 대규모 투자 계약들은 파기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뚫고 추락했다. 그룹의 핵심 자회사들은 줄줄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바로 그가 한때 노숙자라 비웃었던 김준영이었다. 이승철은 준영이 전설적인 구유 군단의 성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다. 그가 보낸 라틴어 경고문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악몽이 되었다. 이승철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해 이 모든 공격의 배후를 추적하려 했지만 그들은 준영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다. 준영은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손바닥 안에 두고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승철은 자신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끝없는 공포로 변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광적으로 준영을 찾아다녔다. 그의 눈에는 오직 준영을 향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준영이 단순히 자신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향한 조롱과 굴욕을 되갚으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이승철은 자신을 짓누르는 이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준영에게 맞설 마지막 기회를 노렸다. 준영은 이승철의 몰락을 지켜보며
이 모든 게임을 끝낼 최후의 무대를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이승철이 주최하는 대규모 경제 포럼이었다. 이승철은 이 포럼을 통해 무너져가는 자신의 그룹을 재건할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했고, 준영은 그곳에서 그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자신과 민서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다. 그 포럼은 그들에게 있어 명예와 복수가 걸린 상징적인 전쟁터였다. 한편 민서는 준영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감금당한 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그녀는 준영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협박에 시달렸다. 네가 준영이를 돕는다면 우리는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준영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 그들의 말에 민서는 절망했다. 그녀는 준영이 자신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준영이 없는 동안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준영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감금된 방을 탈출했다. 편지에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영이 자신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영의 아내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민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준영은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분명 이승철이 주최하는 경제 포럼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그녀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혼자서 이 모든 상황에 맞서려 했다. 경제 포럼은 이승철이 무너져가는 자신의 그룹을 재건할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기자들을 매수하여 준영과 민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김준영은 사기꾼이자 노숙자이며 박민서는 돈에 눈이 먼 여자입니다. 그의 비열한 조롱과 비난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민서와 준영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때 민서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킬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준영이 선물해준 낡은 손목시계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준영이 선물해준 낡은 손목시계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영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들의 전투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영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승철과 그의 가족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어디 가려고, 이제 너는 내 여자야. 이승철의 비열한 말에 민서는 몸서리쳤다. 그녀는 그를 뿌리치고 준영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영은 경호원들의 폭행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준영의 부하였다. 그는 준영의 부름을 받고 이곳으로 달려왔지만 준영의 명령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준영은 그에게 내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준영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준영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그리고 그는 준영에게 말했다. 성주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준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준영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다시 되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서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민서는 그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규모 경제 포럼의 연회장은 이승철의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무대 위에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김준영과 박민서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박민서, 이 여자는 돈 때문에 내게 접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라는 이 노숙자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민서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민서는 무대 위에서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했다. 그녀는 이승철의 거짓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말 한마디라도 했다간 너의 남편은 영원히 사라질 거야. 그들의 협박에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혔다. 그녀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영이 자신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깊은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연회장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며 걸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단단한 몸을 감쌌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그의 등장에 행사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승철은 준영의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거지 신사라도 코스프레하러 오셨나? 그의 조롱에도 준영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서의 옆에 섰을 뿐이었다. 그의 등장은 민서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과 같았다. 준영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민서야. 이제 내가 왔어. 그의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민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준영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이 느껴졌다. 이승철 씨, 당신의 추악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말에 이승철은 분노했지만 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시계는 5년 전 제 아내가 저에게 선물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시계와 함께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였다. 그들이 경멸했던 낡은 시계가 사실은 한 남자의 약속과 사랑을 담고 있는 소중한 증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이승철과 민서의 가족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영상과 서류가 띄워졌다. 준영의 부하들이 이승철의 회사 서버를 해킹하여 찾아낸 증거들이었다. 이승철이 저질렀던 불법적인 거래 민서의 가족들이 그녀를 협박했던 녹취록, 그리고 준영을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100일에 드러났다. 이승철과 민서의 가족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세상에 공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승철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미쳐 날뛰었다. 내 놈이 뭔데 감히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의 분노에도 준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준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박민서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유성주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준영의 부하들이 연회장 곳곳에 나타나 이승철의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이승철은 모든 힘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멈출 수 없이 떨렸다. 사람들은 준영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경멸했던 노숙자가 사실은 전설적인 구유성주였다니. 그들은 민서를 향한 자신들의 비난을 후회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경멸 대신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준영과 민서의 사랑을 응원했다. 준영은 민서를 끌어안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나는 당신이 나를 외면했던 것을 원망하지 않아. 당신의 눈빛 속에서 당신의 진심을 보았으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오해와 고통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날의 서막이었다. 이승철과 민서의 가족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승철의 그룹은 준영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모든 자산은 몰수당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민서의 가족들 또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민서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서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증오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의 존재에 무관심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준영은 민서의 손을 잡고 조용한 바닷가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준영은 민서에게 자신이 왜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외면이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준영에게 가족들의 협박 때문에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이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준영은 민서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민서야, 이제 우리는 계약관계가 아닌 진정한 부부가 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민서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고 이제 그들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준영은 민서의 손에 낡은 결혼 반지를 다시 끼워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이미 완벽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 사랑을 세상에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 후 준영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사용하여 구유재단 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준영처럼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버려진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민서를 임명했다.
당신이 제단을 이끌어 주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민서는 감동했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서는 제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준영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외면 속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준영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준영과 민서는 함께 준영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서재의 한쪽 벽면에는 민서가 준영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분놀림은 부드럽고 섬세했다. 준영은 그녀에게 5년 전 자신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주었던 손수건에 대해 물었다. 민서야, 그 손수건에 새겨진 문양의 의미를 기억하오. 민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여보, 당신과 나만의 사랑을 증명하는 문양이었죠. 그녀의 말에 준영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를 보여주었다. 이 시계는 당신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이 손수건은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이었어. 이제 그 시간과 약속이 모두 현실이 되었구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날의 서막이었다. 그들의 시간은 5년 전 멈췄었지만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김준영과 박민서는 이제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교회의 저택에서 평화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화려함 대신 아늑함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민서가 직접 가꾼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은 그들의 삶에 은은한 향기와 색채를 더해 주었다. 준영은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하고 깊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오직 민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민서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에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 오직 민서만이 있었다. 민서는 구유,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준영의 막대한 재산과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결합하여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미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슬픈 그림이 아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희망이 가득한 풍경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림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꿈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서는 준영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준영은 민서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의 절망과 모든 것을 되찾은 현재의 행복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서를 품에 꼭 안았다. 민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사랑이 가득했다. 5년 전 멈춰버렸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이후 그는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통해 더욱 완전해졌다. 그해 겨울 그들의 품에는 예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기의 이름은 혜운이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처럼 혜운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다. 준영은 밤마다 혜운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민서는 잠든 혜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혜운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완전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세상에 나누고자 했다. 그들은 구유 재단절 람절 혜운, 재단부로 이름을 바꾸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교육과 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준영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했다. 혜운재단이 주최한 작은 미술 전시회에서 준영과 민서는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해맑게 웃는 혜운이가 있었고 혜운이의 손에는 민서가 그려준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민서의 작품들과 함께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모두 밝고 따뜻한 색채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담고 있었다. 준영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민서. 당신 덕분에 내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서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영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낡은 손목시계를 쓰다듬었다. 째깍째깍. 시계는 변함없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약속하는 듯했다. 전시회장 한쪽 벽면에는 민서가 그린 준영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준영의 얼굴에는 과거의 차가운 고독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그림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따뜻하고 희망찬 봄날의 서막이었다.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사랑을 찾은 준영과 민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름다운 댓글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준영, 김준영은 낡은 군복 위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허름한 외투를 걸친 채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은 그의 본래 모습을 가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초라한 병사아니 그저 길거리를 헤매는 한 명의 노숙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전설적인 군단 구유 주유를 이끄는 구유 성주 주유 성주 아울이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은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영광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다.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의 아내 박민서였다. 5년 전 그는 민서와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로 차출되었다. 5년 후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그의 손목에는 민서가 결혼 선물로 사준 낡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그녀와의 연결고리였다. 그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이 시계를 잃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희망이자 그의 삶의 이유였다.